자, 지금 현재 8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현재 동시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저희 열린검TV가 단독으로 공개할 이 녹취록은 시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녹취 파일이 아닙니다. 즉, 그 김만배와 정영학이 서로 나누고 있는 음성이 나가는 녹취 파일이 아니고요.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 건데 전체 녹취록 중에서 윤석열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일부분만을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공개를 하면서 저희 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 또 김재 작가님께서 앞뒤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그 화천대유 김만배, 정영학 씨 두 사람이 이제 나눈 대화를 정영학 씨가 이제 녹취를 해서 이걸 녹취록 형태로 푸른 거죠.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제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증거로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문서가 아니고 이미 그 검찰에 제출이 돼서 이 공적인 이미 문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녹취록 중에 나와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끄는 부분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 하나로 윤석열이는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영학 씨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가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 나온지는 지금 시점은 조금 더 정확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앞에 정영학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여기에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국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지난해 그 추석을 앞두고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터져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그 국민의 그 힘에서도 그 대장동 게이트를 이제 이재명 게이트로 막 몰아가면서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국감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아마 대화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외부로 터지기 전까지 이 화천대유의 그 공범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확보해둔 수익금을 배분하느라고 조금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갑작스럽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본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영학 김만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자 쪽에서 별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외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자 쪽에서 큰 소리를 치고 특검을 하자고 뭐 얘기가 나오니까 정영학 씨가 뭔가 불안한 불안감을 토로하니까 김만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내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엔 안 나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칼자루는 쥐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내가 거기는, 그 카드를 꺼내 보이지는 않겠다. 그냥 카드를 히든으로만 쥐고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윤석열 그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만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유착되어 있는 검찰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은연중에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릴 수 있는 카드를 자신의 또는 그 공범들을 보호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정영학이가 그러니까 김만배가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앞뒤 맥락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서초동에서 탈출한다는 얘기는 서초동은 법원과 검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과 이 검찰, 이 송사에서 나는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내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 재판을 받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라. 나만 믿고 따라라. 그런데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런 식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검찰총장을 하기 전에 청문회 당시에 김만배 씨를 포함한 6명의 기자들이 그 총장 후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청문회 준비를 함께 해주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저희 연금TV에서 또 특보로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 녹취록을 입수를 하면서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6명의 기자들이 국감 준비도 같이 해줬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녹취록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은 왜 제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사가 올려주시겠습니까? 단독으로 해서 아마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과 함께 2014년도에 박영수 로펌에서 대장동 사업 입찰을 준비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올라왔네요.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재영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선 김만배 씨와 윤석열 또 박영수 이런 커넥션 중에 한 라인이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있던 그 사무실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총장 인사청문회도 같이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당시에 이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요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은 박영수 특검과 관련한 대화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화천대유 초기 자금에서 박영수의 돈이 투입됐다는 언급이 2020년 4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법인,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를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기성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영학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또 한번 박영수 딸에게 이제 50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곽상도 50억 원 50억 클럽 얘기했었죠. 그래서 50억 원을 주례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김만배가 기성이가 박영수 딸에게 돈 50억 주는 거를 자기를 달래. 이기성이가 누구를 차려주겠대. 내가 박영수 딸을 한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너 그런 얘기 형한테 하면 나쁘다고 그러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영수가 처음에 돈을 대고 그리고 박영수 딸에게 배당을 하려는 50억을 주어서 배당을 하려는 얘기도 나오고 해당 노치록에 또 6월에 또 나왔던 요건 제가 맥락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아까 김만배가 정영학하고의 대화에서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정영학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김만배가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한 방이면 죽어. 그러니까 검찰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것은 이제 실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 김만배 씨의 진술, 검찰의 한 진술이 이제 드러난 건데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털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과 깐부 관계에 있는 박영수가 화천대유 사업 초기 과정서부터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윤석열 관련된 부분은 히든으로 계속 쥐고 있으면서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히 진술함으로 인해서 검찰에게 경고를 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화천대유에 박영수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시사를 했냐? 화천대유가 2015년도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만들어질 때 초기 자금이 있죠. 그 초기 자금 중에 5억 원 정도를 박영수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김만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영수가 이 화천대유 처음 만들어질 때 5억을 전 넣었다는 거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화천대유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나중에 수천억 원 또 1조 원대 가까운 배당을 할 때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그 지분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박영수는 처음에 화천대유 설립 과정 때부터 이 공범들과 함께 일종의 인큐베이팅 작업을 참여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5억 원을 저는 화천대유에 밀어넣은 걸로 하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 외에 경향신문에서 또 매우 또 중요한 기사를 쓰는데 이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화천대유 4인방으로 일컬어지는 남욱 정영학이가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긴 2014년 8월 달부터 그 2014년 8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기 1년 전에 박영수가 있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화천대유 설립 과정들을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남욱 정영학이하고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정모 변호사, 그 다음에 김모 회계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보내는 방안까지 모의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미 화천대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초과 수익금 환수를 왜 안 했냐, 왜 설계를 저렇게 민간업자한테 많이 갖다 주도록 만들었냐라고 해서 그 당시 성남시가 마치 화천대유에 엄청난 이익을 몰아다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성남시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14년도 법무법인 강남 박영수가 있는 사무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개발실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애장터 대장동 게이트의 이익 배분과 관련된 설계를 그 박영수 특검에서 남욱 정영학과 함께 모의해서 그런 그 설계가 이루어졌던 거고 박영수는 특히나 이 사업을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해서 심지어 5억 원까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들을 김만배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곧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한 걸 검찰에 얘기함으로써 결국 당신들이 이걸 파다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를 심하게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일종의 그 경고성의 표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검찰이 화천대유에 대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9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박영수 하나 제대로 지금 그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자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죠. 대장동 게이트의 그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정작 박영수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모의가 시작됐는데 이 모든 설계가 마치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 김만배가 얘기했던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것은 김만배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도저히 칼질을 할 수 없는 검찰의 약점을 쥐고 여전히 지금도 자신들을 이 카드를 가지고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박영수 관련된 얘기를 살짝 흘리고 있고, 검찰은 윤석열 후보자는커녕 박영수조차도 제대로 지금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 현재 대장동 그 게이트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김만배가 얘기했었던 윤석열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까지 김만배 씨하고는 전혀 친분이 없다. 상가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먼 발치로 눈인사만 나눈 사이에 불과하다. 또 김만배 누나가 자신의 부친 집을 19억에 주고 산 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내가 입만 열면 윤석열이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범인 정영학에게 했다는 거고, 검찰은 이 같은 녹취록에 이 같은 발언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엄청난 녹취록 내용을 변상욱 앵커가 보도하려고 했는데 YTN 기자 11명은 집단 행동을 통해서 거꾸로 보도를 막으면서 변상욱 앵커를 지금 쫓아내려고 한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